광노현 선생님, 이제 말씀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은, 네. 일단, 들리나요? 광노현 선생님 들어오셨는데, 박수, 네, 박수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오늘 뭐 반갑습니다. 예, 굉장히 예. 음, 바쁘시고 뭐 그러신 음, 것 음, 같은데, 이렇게 음.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말씀 예. 부탁드립니다. 네, 촛불 체제, 촛불 혁명, 뭐, 촛불 혁명이 촛불 체제를 만들어내야 된다, 뭐, 이런 건 당위적으로 맞는 말이죠. 네, 네. 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설왕설래가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마다 온도나 강도가 좀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촛불 체제라는 것은 권자적 효능감이라고 그럴까?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이 굉장히 높은 체제죠. 주십시오. 다시. 그러니까 촛불 체제가, 촛불 혁명이 이제 촛불 혁명이 촛불 체제로 어느 정도 제도적인 모습과 시스템화돼야 된다는데 다들 동의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촛불 체제의 기본은, 어, 저는 촛불 혁명이 우리 시민들의 정치적 효능감을 굉장히 높여놨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활발한 시민 참여를 사람들이 경험했고, 음, 이 주권자가 그렇게 강한 대통령도 100만 명이 너댓법 모이니까 그 강했던 박근혜 권력이 땅바닥엔 추풍낙엽처럼 내, 내- 어, 뒹굴게 되는 걸 다 경험했거든요. 그리고 아마도 2차로 2024년에 윤석열을 대상으로 또 비슷한 게 있어야죠. 있을 겁니다. 오늘도 기분 좋은 소식이 있었잖아요. 이동관이가 도망가고 그 꽁무니를 뺀 거거든. 그런데 이거는요,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패배입니다. 오만 무리수를 둬서 임명을 강행했는데 100일도 안 돼갖고 이동관이가 오히려 탄핵에 칼을 맞았으면 윤석열이 기분이 좋지. 왜냐하면 그러면 숫자로 밀어붙여서 다수의 횡포를 했다고 정치 쟁점화가 되거든요. 그런데 탄핵의 칼을 맞기 직전에 지 살겠다고 자기가 역사책에서 탄핵당한 놈으로 남고 싶은 마음은 없다. 이걸 명백히 한 거거든요. 윤석열 너나 당해라. 나는 안 당한다 하고 톡낀 거거든. 그게 우선 그게 되게 기분 좋은 낭보였어요, 사실은. 웃겼다는 말 오랜만에 듣습니다. 정말 톡낀 거지. 줄행랑을 놨는데 꽁무니를 뺐고 거기다가 음, 그 검사 둘 음, 손주성이 음, 고발사주잖아요. 또 음, 판사 사찰한 음, 수사정보관의 실장 검사였잖아요. 음, 이거 손주성이하고 이정섭이 음, 그거 골프장에서 접대받고 오만 나쁜 짓은 다 한 놈이던데 음, 그 두 놈을 어저께 이동관이가 도망가니까 둘을 전격적으로 해서 가결시켜 버렸잖아요. 음, 낭보예요, 진짜. 이거는 윤석열을 몰락의 서곡이 한꺼번에 하루 이틀 사이에 올린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대장동 특검법에 대해서 또 지금 아직 노랑봉 특법이 하루 이틀 남았습니까? 노랑봉 특법 이미 거부권 행사했나요? 했습니다. 했나요? 네, 근데 이를테면 위성정당 방지법 같은 것도 거부권 행사할지도 모르고 뭐 굉장히 복잡한 사항들이 오고 가는데 아무튼 뭐 하나 이쁜 짓은 할 리가 없는 거잖아요. 일단 119대 29로 부산 엑스포 유치해서 그 정도 돈 쓰고 이 정도 표 했으면 도대체 한 표당 얼마를 썼는지 몰라요. 이제 이거 다 계산해 갖고 조져야 돼. 그러니까 윤석열은 오늘 이동관 도망갔지 사랑하는 후배 검사 조폭의 한 3인자 4인자 되는 놈 잘랐지. 사실 지금 팔도 허전하고 다리도 하나 허전하고 많이 그럴 거예요. 또 방송도 딱 장악 좀 하려고 그랬는데 몇 가지 일은 벌려놨지만 아직 완전히 장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동관이 날아갔기 때문에 다음번에 올르면 아이고 무서워라 지금 그렇게 되는 거든. 잘못하면 탄핵의 칼이 기다리고 있고 요즘 뭔가 굉장히 심상치 않은 원래는 민주당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죠.
벌써 몇 개월 전에 이렇게 했으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네. 그걸 못하고 지금 여태까지 오다가 이제사 했는데 아무튼 뜨거라 해서 도망가는 친구들이 나타났고 내부 균열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은 저 반윤 세력의 힘은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보니까 이게 별 힘이 없거든. 근데 아무튼 이거는요, 지금 내부 문제고요. 실제로 일반 시민의 힘이 강해지고 참여가 강해지면 일반 시민이 더 스마트해지고 더 참여하잖아요. 그리고 이미 일반 시민들 스마트하죠, 이미. 산전수전 다 겪어서 속지 않거든요. 굉장히 스마트한 입장에서는 일반 시민의 참여 정도를 높여서 정치의 속도와 온도가 다 높아지거든요. 정치가 뜨거워지면 용광로처럼 뜨거워지면 아무리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법과 제도도 그 용광로에 들어가면 다 바뀌거든. 우리가 그거를 2016년 겨울에 경험한 거고요. 아마도 2024년에도 또다시 경험하게 될 거라고 확신하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던 수많은 개혁 입법들, 뭐 개헌부터 시작해서 개혁 입법들이 줄줄이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면 현실적으로는 이제 촛불혁명이 요구했던 바들을 압도적인 의석으로 개헌과 개혁 입법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무르익을 수는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오늘 이 자리가 우리 김민웅 코멘트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학문적으로 하더라고요. 학문적으로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연결을 계속시키는 시도를 했습니다만 고영진 교수님도 굉장히 학문적으로 접근을 하셔갖고 이 자리의 성격을 모르겠더라고 솔직히. 덜 학문적으로 예, 예. 대단히 현재 있는 일들을 광노현 네. 선생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조금 음. 지나치게 학문적으로 가버렸어요, 지금. 아까 그런 것 같아 내가 예, 보니까. 그래서 제가 쓰신 거는 전혀 안 그렇던데 제가 예, 예, 1분쯤 봤거든 사실은 이 소제목만 쭉 봤는데. 예, 예.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잠깐만 한 3분만 할게요. 네, 네, 좋습니다. 말씀. 뭐냐면 예. 음, 이제 검찰개혁, 언론개혁 뭐 다 말씀하셨던 것 같았는데 검찰개혁 중에 제일 큰 거는 지금 같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치검찰을 탄핵으로 징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소야대가 되면 정치검찰이라는 건 여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정권을 가진 여권의 죽은 노릇을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야당이 여소야대 국회잖아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는 야당이 가차없이 탄핵의 칼을 휘둘러야 돼요. 한 언론만 못 벗기잖아요. 정광석화로 딱 그 탄핵의 칼을 휘둘러갖고 직무정지시키면 좀비입니다. 좀비. 아무 권한도 없는데 뭐 좀비지. 그 다음에 역사책에 성경에 쓰여 있는 거 다음으로 기억이 돼요. 대대손손으로. 그 치욕이거든요. 불명예고. 지금은 뭐 친여 언론이 뭐 방어도 해주지만 역사책에는 그런 게 없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진짜 겁먹게 돼 있습니다. 정권에 주고 못해요. 그래서 공수처라는 공식 기구로 검찰의 비리들을 잡고 정치검찰은 이건 이제 공수처가 하는 건 정치검찰을 잡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일반 검찰의 비리들을 잡는 거죠. 정치검찰은 여소야대 국회가 성립할 때마다 조져갖고 여대 야소에서도 정치검찰 노릇, 정권의 개 노릇은 못하겠다는 게 확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건 물론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 어느 나라 검찰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검찰의 굉장히 많은 권력이 있잖아요. 특히 법무부를 갖고 놀거든, 검찰이.
그래서 고위 검사장급이 아니면 법무부 차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법무부 실장, 법무부 국장들을 못 하잖아요. 이거부터 바꿔야 되는 거거든. 뿐만 아니라 이제 수사권을 정말 거의 없애는 수준으로 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개혁들을 하는 건데 요번에 처음으로 여소야대 국면을 확실한 여소야대 국면을 맞이해서 검사 탄핵을 해본 겁니다. 정치 검사라서 네. 비리 검찰이라기보다는 따지고 보면 이게 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선거제 개혁은 이게 중요한데요. 지금 음, 자 민주당을 통해서는 한계가 명확하죠. 보면은 음, 그런데 그런 민주당이 중도 보수적이라든가 개혁 보수라든가 아니면 뭐 그거보다는 우리나라 스탠스에서 보면 약간 중도와 중도 진보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우리나라의 보수 진보 스펙트럼으로 본다는 말이죠. 그러면 민주당보다 좌파 내지는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뭐 이 촛불에 정당을 자임하는 국민주권당이나 이런 데도 지금 방법이 별로 마땅치가 않거든요. 일단, 일단 의회 진출을 해야 되거든요. 한 명의 목소리가, 우리가 용해인들을 만들어내야 되거든. 그죠? 용해인들을 만들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용해인이는 민주당 타고 국회의원이 된 거거든. 그래서 지금 용해인이가 저 진보 플랫폼을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음, 일단 진보 플랫폼에 올라타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음, 그렇게 해서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아, 저 진보 플랫폼 안에 올라탄 세력들한테 정당 투표를 주면 아깝지가 않겠구나. 우리 사회에서 진보적 목소리가 의회에서 울려 퍼질 것이고 약자들의 목소리, 음, 청년의 목소리, 여성의 목소리, 민생의 목소리가 확실하게 될 것 같다. 또 자주성과 주체성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말이에요. 그런 기후정의나 이런 보편적 인류의 관심사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목소리를 낼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정치 구조에서는 저런 목소리가 너무 안 들려서 문제이기 때문에 용해인이 아니라 한 명이 아니라 15명은 해줘야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누가 보더라도 굉장히 멋진 진보 축제 같은 공천 과정을 거쳐야 돼요, 사실은. 그런 다음에 단일 플랫폼으로 한 다음에 선거연합으로 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은 다 제명해갖고 다 제명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각자 당으로 돌아가잖아. 그죠? 그 방식으로 돌아가도 돼요. 그러나 이번 선거 국면을 놓치면 또 4년 동안 전혀 의회의 목소리를 못 얻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보 선거연합을 생각하는 사람들, 내지는 옛날 방식으로 얘기하면 민주 플러스 진보, 민주 진보, 아니면 개혁 진보 연합을 꿈꾸는 사람들은 일단은 연동형 비례제를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제를, 지금의 연동형 비례제요. 이거를 과거의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하려는 쐐기를 박을 수 있잖아요. 이게 여기에 지금 모든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 뭐 지금 공론하면 안 돼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연동형을 지켜야지만 비례 의석을 하나라도 얻을 기회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4년이 걸려 있는 건데 그게 지금 핵심 과제 사실은 실천적으로는. 음. 네. 그런데 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만 말씀드릴게요. 네. 듣느라고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예, 적극 동의를 하고, 이제 우리 논의가 보면은 애초에 이제 그 인민주권론에 기초한 정치현실의 개혁, 이거를 이제 지향하면서 은 교수님이 발표를 하셨고, 거기에 철학적 계보, 역사적 계보에 대한 논의를 했고, 그리고 이제 현실의 현안에 대해서 이제
광유현 교육감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 여기에 이걸 하나 좀 덧붙이고 싶네요. 말하자면 지금 현재 선거제도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의 정치 벽을 성취를 높일 건가, 강화시킬 건가, 그걸 허물 건가, 이 문제잖아요. 국민들이 이제 연동형 병립형의 차이를 잘 모르는 경우도 있는데, 핵심은 하나는 기득권의 정치의 성취를 강화시키는 것이고, 하나는 그걸 허물어서 진입장벽을 낮추고 넓히고 이런 형태로 해서 정치의 구성을 재설계하는 작업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이제 그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 당연히 옳고, 근데 그걸 하기 위한 또 하나의 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번 이 총선의 과정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이런 모든 걸 쏟아내서 개혁 의제를 내놓고 개혁 총선으로 만들어 가는 노력이 없으면 아마 지금 연동형이나마 가지고 있는 개혁성을 보장할 수가 없다. 전체 국면을 개혁 총선 또는 정치 혁명적 총선 이런 식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걸 안 하면 지금 우리가 다 보고 있지만은 민주당도 그렇고 다 뭐 보면은 또 진보 정치 연합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절박한 개혁 과제가 뭐냐? 이 싸움의 터로 만들어서 이 싸움의 터에 참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군가? 그 참전하는 사람들이 여기서 그 자격과 권력을 얻어야 된다. 이런 논의로 해서 지금 기득권의 정치 진입 장벽을 허무는 그런 논의의 토대를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공학적 판단, 그리고 이번에 보면은 저 탄핵도 그렇지만 탄핵 이번에 자신감을 좀 가졌다고 봐요. 그래서 윤석열 탄핵까지 가는 길이 좀 더 이제 분명해졌다라고 보는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뭐 이재명 당대표의 경우에는 멋지게 패할 수는 없다고 했는데 그게 정치공학적 패배주의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걸 넘어서는 또 그리고 탄핵을 했을 때의 저쪽의 집결을 넘어설 수 있는 이쪽의 집결력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밀고 나가야만 이번 총선을 개혁 정치를 만들 수 있고 개혁 정치의 맥락 속에서 선거로 진입하기 위한 아까 우리 광명 선생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틀을 만들어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제 얘기를 짧게만 하자면, 제가 지금, 광주 전남 지역대학 방송대학과 법학과에 편입해서 지금 3학년 2학기 다니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네, 아마 그래서 제가 공부를 했다면 교수님께 배우지 않았을까, 교수님으로 배우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방송대 기대가, 계셨더라면. 네, 계셨더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법철학 전공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뭐 잡다구리.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제 우리 저 정치 그거하고는, 신학하신 분도 있고 예. 저는 뭐 정치법학을 전공했습니다. 아, 경제법학하고 네네. 정치경제법학. 이제 그거와는 별개로 사실은 제가 그 방송대 지금 기말 학기말 시험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오늘 여기에 들어와야 하나 말아야 되나 좀 이렇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은우근 대표님께서 네. 같이 참여해서 공부 그동안 했으니까 참여해달라고 좀 하시고 또 이제 광명현 선생님도 오신다고 하셔서 반가운 마음에 제가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네, 들어오기 고맙습니다. 전에 네 짧게 뭐 글을 하나 봤는데 오늘 보니까 오늘자로 민들레 기고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보셨구나. 제가 네네. 아주, 예, 네, 오늘 공들여 쓴 네, 글이에요. 낮 시간에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관련해서 음, 그 제목은 거대 양당의 정당 투표 사표론의 착각과 선동이란 제목으로 글을 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기 전에 얼른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선 제 입장을 얘기하자면 저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말 궁극적으로는 잘 정착돼서 더 많은 민의가 대변될 수 있는 정치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저의 이제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글을 읽으면서 선생님께서 거기에, 음, 어, 지금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제 연동형 비례제도를 가지고 이제 병립제하고 같이 갈등을 하고 있는데, 어, 우리나라는 거대 양당이면서 사실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거대 두 양당, 그러니까 국힘당과 민주당은 표의 등가성 차원에서도 1점 플러스 알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군소정당은 그것보다 훨씬 적고 0.5%로 그 비례 의석을 나눠 먹게 된다. 그런데 그 거대 양당에서 그것조차도 더 나누려고 하는 거 이것이 문제지 않냐 이제 이렇게 말씀을 쓰셨더라고요. 그래.
저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견? 동의를 하면서도 사실은, 그런 논리가 강학적인 논리, 그러니까 정치 학문적인 논리에서 가능한 거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 한편으로 음, 했었고요.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는 지금 있는 이 대통령의 자리에 앉아 있는 윤 정권은 지금 현재 사법부도 거의 장악했고 행정부는 완전히 다 장악을 한 상태잖아요. 유일하게 상권 분립에서 이제 국회 입법부만 장악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총선에 목숨을 걸고 있는데 이 정부가.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그 김민은 교수님께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발언 잘 싸워, 뭐 하냐. 의석을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그건 정치공학적 패배주의라고 이렇게 수식어를 써주셨는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의 현실에서 이번 총선에서는 이제 보셨겠지만 사실 300석에서 대부분 국회에서 통과가 되려면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어떤 법안이든 아니면 어떤 안건이든 간에.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중요한데 한 자리 한 자리가. 근데 지금 저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존에 이제 국힘당처럼 위성정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물꼬를 터져버리게 되면 만약에 선거제 이제 하겠지만 의논을 하겠지만 만약에 또다시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하게 되면 민주당이 만들지 않고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고 우리의 어떤 좀 고상하게 그걸 지키면서 가겠다라고 했을 때 그 비례 의석을 민주당이 더 취하지 못했을 때 그런 걱정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네네. 당연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네. 저도 이제 제가 전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현실 정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민 눈높이에서 아니면 시민 파워를 위해서, 어, 개입을 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 관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글들을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런 입장에서 대전제는 네. 민주당의 제1당 지위는 지켜져야 된답니다. 네. 그러지 않고 윤석열이가 제1당이 된다?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만약 그렇게 어떤 친구가 표현한 것처럼 연동형을 지킨다는 것이 제1당, 국힘당의 제1당 촉진법이다. 음, 최병천이라는 친구가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네. 그런데 그 얘기를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라하는 것 같아요. 지금 민주당 사람들이. 음, 그래서 이재명 대표 입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는데 나는 이거는 우리 김민웅 선생님이 잘 말씀하셨다고 봐요. 그 공학적인 패배주의가 있죠. 패배주의가. 사실 이 논리의 끝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실 거예요. 정 선생님이. 이건 뭐냐면 위성정당은요 효과적으로 틀어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성정당 금지법 만들면 국힘당도 위성정당 못 만들니까 민주당도 위성정당 안 만들면 돼요. 민주당은 먼저 만들 마음은 없거든. 국힘당이 만들면 방어적 위성정당을 만드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만드는 거지만 국힘당이 막무가내로 만들기 때문에 따라 만드는 것뿐이거든. 그래서 네. 나는 이런 조건에서는 늘 민주당이 위성정당 만드는 것조차도 할 수 없다고 양해한 사람이에요. 4년 전에도 그렇고. 네. 어쩔 사실 수 없다. 지금도,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네네. 예,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어도 그건 불가피하게 인정해줘야 된다라고 아니, 양해한다 이 말씀이죠. 이렇게, 그거는요,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해 줄 수는 있다, 이거. 이해해 줄 네, 수는 있다. 네, 왜 네, 저렇게 네, 하는지. 네. 만약 더 크게 군다면, 그렇게 안 할 수 있어요. 음, 사실은. 총선보다 대선을 더 본다든가 아니면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해서 어떻게 가겠다라고 하면 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면 윤석열이가 거부권을 행사할 거라고 걱정을 하는 거야, 사실은. 네.
예,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양당이 다 못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연동형을 살릴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은 길이라는 거죠. 그거는 부인을 안 해요, 누구나. 그죠? 네, 네. 그건 부인을 안 하거든. 그러니까 일단 위성정당을 만들잔 말이야. 그런데 위성정당 방지법을 만들자 이거죠. 아, 할 또, 수 있어요. 뭐, 잠깐 꼼짝 끊겠습니다. 못하게 만들 수 있어. 네. 네. 그런데 위성정당 방지 할 그러니까, 거라고 우리가 지레 겁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요, 윤석열이가 거부권 행사하는데 겁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지레 겁을 먹을 게 아니라 우리가 윤석열을 속단하면 안 돼. 이 과정, 여기서부터 위성정당 금지법을 제정해서 거부권 행사에 이르는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해서 전선을 확실히 쳐서 윤석열과 국힘당이 정말 치사하고 더럽고 틀린 사람들이다. 용서가 안 되는 집단이라는 쪽으로 홍보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저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우리 김민웅 교수님하고 나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패배주의적 진단이라는데 동의를 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굉장히 대단히 공학적인 그거 뭐 계산 못하는 사람 없거든요. 최병천류의 계산 못하는 사람 없고요. 저도 이미 뭐 수십 번 했고 사실은 뭐 오만 시나리오가 다 있고 숫자로 다 계산돼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제가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제가 오늘 민들레 글이 굉장히 중요한 글이에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민망합니다만 민망하실 거 정직하게 하나도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네, 근데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4년 전에 깨닫지 못한 거를 깨달아서 정말 유레카를 3주 전에 깨달았어요. 오늘 쓴 거를. 유레카였어요. 이건 뭐냐면요. 제가 오늘 쓴 글의 논리적 함의는 뭐냐면 중앙선관위가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중앙선관위가 행동해야 된다는 거고요. 침묵을 깨고 중앙선관위가 뭐라고 해야 되느냐. 1당과 2당의 경우에 정당 득표율을 뭐 3, 40% 정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근데 3, 40%를 하면 연동형을 적용하면 30%면 90석밖에는 정당 의석이 없는 거잖아요. 네. 40% 정당 득표율이면 120석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제1당 민주당이 253석 안에서 지역구 253석 안에서 120석 얻는 건 너무 쉬워. 네. 솔직히. 네. 지난번에 163석 얻었잖아요. 지역구에서. 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사정상 윤석열이 하는 걸로 보면 우린 180석, 190석을 얻어도 시원찮은 거거든, 지금. 그죠? 맞습니다. 윤석열이가 하는 걸 보면 그런 거지. 지금 민주당이 당 지지율을 못 높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위성정당 논란이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거대 양당의 경우에 자기 정당 득표율보다 정당 투표에서 얻은 정당 득표율보다 정당 득표율이 40%면 여하간 300석 곱하기 40%에서 120석이거든요. 전체 의석에 연결시키기 때문에 네. 120석보다 더 많은 130석, 140석, 150석, 160석, 170석, 180석, 190석도 얻을 수 있어요. 지금 경우에 따라. 근데 이렇게 되는 순간 비례의석을 한 석도 가져오지 못합니다. 맞아. 왜냐하면 이미 120석 이상을 얻었기 때문에 못 갖고 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뀐 거냐 하면요. 옛날에 병립형 아래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나눠 갖는 의석이 비례의석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 47석이 있는 거거든요. 네. 이 47석은 용도가 성격은 비례대표제고요. 253개는 단순 다수 대표제로 뽑는 거예요. 한석 한석을. 그죠? 네. 한 네. 표만 승자가 돼. 그래서 단순 다수 승자 대표제로 뽑아서 253개가 있고 하나는 비례대표제로 정당 지지율에 따라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나누는 게 47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40%의 정당 득표율을 올리면
300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정당 득표율이. 47석 곱하기 0.4, 40%니까. 네, 그러면 19석 얻는 거예요. 네, 그래서 병립형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민주당이 제1당이 될 거기 때문에 제1당이 되는 건 확실하고, 네네. 만약 당 지지율을 60%까지 올리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못 해봤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30석이 민주당은 정당 득표율에 의해서 180석을 먹어도 문제 없는 거예요. 지역구에서. 그죠? 지역구에서 175석을 먹잖아요? 그러면 비례의석을 5석 가져올 수 있어. 60%면. 근데 50%잖아요? 그럼 150석만 얻을 수 있는 거거든. 정당하게 인정받거든요. 그러니까 160석을 얻잖아요. 160, 151석, 한 석만 더 지역구에서 얻어도, 그러니까 정당 득표율 상응 의석 수보다 한 석만 더 지역구 선거에서 얻어도 비례의석은 못 갖고 와요. 왜냐면 비례의석은 연동형에서는 지금 얘기하는 정당 의석 수보다 지역구 의석이 모자랄 때 보충하는 용도예요. 아까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눠 갖는 용도잖아. 지금은요, 연동형은 어떻게 바뀌냐면 전체 의석을 나눠 갖는 용도로 정당 득표율이 쓰이는 겁니다. 네, 과거에는 비례대표 의석 47석만 나눠 갖는 지표로 쓰였고요. 지금은 300석을 나눠 갖는 지표로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의석의 성격이 바뀌는 겁니다. 과거에는 비례의석을 정당 득표율로 나눴고 지금은 정당 득표율로 전체 의석을 나눴기 때문에 비례의석은 그 나눈 것이 지역구의 의석 수보다 높으면 보태주는 용도예요. 딱 그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자, 이 다른 거를 가지고 착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당 득표율 50% 얻었어. 그런데 왜 비례의석을 한 석도 못 얻어? 못 얻는 이유는 뭡니까? 50석을 얻었으면 150석을 가질 수 있는 거거든? 전체 의석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153석을 얻었어. 그러면 이미 150석을 얻었기 때문에 부족분이 없어서 보충 용도인 비례의석을 한 석도 못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게임의 법칙이에요. 이게 연동 게임의 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고친 거예요. 이렇게 하려고. 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이- 이걸, 정당 득표율 40% 얻었는데 왜 정당 득표율 40%면 종전에 병립형에서는 47 곱하기 0.4를 해서 19석을 얻었는데 왜 연동형에서 한 석도 못 얻어? 이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위성 만들어서 위성정당한테 그러면 그 40%를 갖고 위성정당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얘네들은 비례에서 한 석도 못 얻었잖아요. 그래갖고 민주당 거를 국힘당 걸 국힘당 위성정당이 30%를 얻었다? 정당 득표율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은 90석이 자격이 생기잖아요. 300석 곱하기 30%는 90석 아니에요. 그런데 지역구에서 하나도 안 얻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90석을 보충해 줘야 돼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 진보연합에서 15%를 얻었어. 그런데 진보연합에서 못 얻었어. 그러면 45석 아니까 15% 곱하기 300 하면 45석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끝낼게요, 바로. 이게 숫자가 있어서 좀 지겹거든요. 근데 네. 제가 드리려는 말씀 이런 거였습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흥분을 가라앉히고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도, 민주당의 정청래도,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이 입을 모아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우리가 정당 득표율을 최소한 40, 50% 얻을 텐데, 왜 그 정당 득표율로 비례의석을 한 석도 못 갔니? 이건 부당하다. 이거는 병립형 시절에 얘기를 하고 자빠진 겁니다. 이건 틀린 얘기예요. 100%
논리적 토대가 없는 얘기입니다. 법리적 토대도 없고. 이거를 헌법상 그 선거법 전문기관을 헌법기관으로 올려놨어요. 간섭받지 않게 하려고. 임기를 6년을 줬습니다.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하고 똑같은 임기를 줬어요. 정권 5년보다 더 준 겁니다. 중앙선관위원 임기죠? 그렇지, 중앙선관위원회. 그럼 중앙선관위원회가 잠깐 국힘당, 민주당, 니네들 하는 얘기 전부 틀린 거야. 정당 투표는 사표가 되지 않는 거야. 연동형의 특징이 정당 투표를 단 한 표도 사표로 만들지 않는 거거든요. 300석에 적용을 하는 순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중앙선관위가 우리가 선거법 전문기관으로서 말하는데 니네들 주장은 완전히 착각이야. 그리고 니네들은 뭐라냐면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위성정당을 만들려고 선동하고 있어. 그런데 우리 미안해. 4년 전에 우리가 이 선동을 합법성에 날개를 달아줬어. 정당 등록을 받아주면서, 위성정당 등록을 받아주면서. 위성정당이라는 건 가짜 정당이에요. 위장정당입니다. 근데 위장 창당은요, 위장 이혼, 위장 폐업, 위장 전입을 생각해봐요. 불법 이득을 얻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이혼의 자유, 결혼의 자유, 폐업의 자유, 전입의 라는 법적 형식을 이용해 갖고 나쁜 짓을 하는데 쓰는 거잖아. 그러면 창당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위장 창당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장 창당은 위정 이혼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위장 창당은요, 공개적으로 떠들어서 지지자들의 표를 가져와야 돼. 그래서 지지자까지 공범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공공연하게 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근데 위장이혼은 적발이 안 돼. 공공연하지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공공연한 불법행위를 선동하는 놈들을 우리나라 검찰과 우리나라 중앙선관위가 잡아놓지않아 날 잡수하는 놈들을, 이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앙선관위에 질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불러서 조지고 답변을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해서 중앙선관위가 개입해서요, 위성정당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우린 그거 등록 안 받아주겠다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짜 논란들이 닥치나는 겁니다. 제가 오늘 글을 쓴 거는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좋아요. 여태까지 진짜 누구도 생각을 안 했는가, 이게 전에 제가 이런 생각을 못한 게 민망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정말 위성정 문제를 갖고 물고짝을 내야 되겠다고 해서 생각을 하고 했는데 요만한 차이인데요. 약간 유레카를 제가 외쳤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너무 길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짧게 보론만 몇 가지만 좀 짚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좋은 논의였기 때문에 이게 향후에도 좀 계속해서 우리 광명 선생님 모시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아까 이제 정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민주당에 대한 태도인데요. 전선 전체를 볼 때는 민주당을 지키는 게 맞는 거죠. 그런 차원인데, 그러나 그것만으로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선거법에 있어서의 핵심은 향후에 민주당이 연합정치를 설계할 거에 관건이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비례를 통해서 지역구의 기반이 탄탄하지 않은 그러한 진보적 정당과 함께 연합정치를 받아들일 건가에 대한 선택이 여기에 좌우됩니다.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민주당이 독촉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 윤리적으로도 또 미래정치적으로도 이건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풀어놓지 않으면은 뭐 안 되는 거죠, 하나도.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이제 우리 강릉 선생과 저하고 계속 얘기했던 건데, 이게 비례라고 하는 걸 47석으로 조그맣게 만들어 놓으니까 여기서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역 150, 비례 150 한다든가, 또는 의원선수를 확 늘리다든가, 이렇게 해서 틀을 바꿔버리면 사실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니까. 그다음 또 하나는 지역구위원회 개념도 바뀌어야 된다는 게 뭐냐 하면, 지역은 그 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지자체가 발달되어 있어서 지역 국회의원이 무슨 도지사인지 도의원인지 시의원인지 구청장인지 구별이 안 가는 상태가 됐단 말이죠. 그 지역에서 중앙의 국정을 맡으라고 대표 선수로 보내는 그런 정치인이 되는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게 제대로 정상적으로 국회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국정의 중심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러한 대의제세가 되는데 그거는 전혀 아닌 상태에서 지역 이해를 대변한 식이 돼버리니까는 우리의 국회의 정치 수준이 굉장히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로 판단을 해서 제가 아까 개의 얘기를 했던 것도 이제는 그러한 양당 기득권 정치로 돌아가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동시에 이제 연합 정치도 단순히 공학적인 어떤 이 틀을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어떤 내용을 담아낼 거냐 하는 것을 확실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놀이들이 좀 진전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말 아주 열정적으로, 저는 제가 숫자에 약해가지고, 광노현 선생님 숫자 계산을 조금 따라가다가 저는 놓쳐버렸는데, 저는 아무튼 결론적으로 저는 광노현 선생님 주장에 일단 동의합니다. 그리고 아까 특히 용해인 진보 플랫폼, 어,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그런데 이제 그것을 지금 또 본격적으로 얘기하게 되면 2시간이 돼버릴 것 같아요. 원래 10시 반에 끝내려고 했거든요. 벌써 20분 이상 초과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까 광노현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시면서 탄핵 말씀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 뭐,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이 저는 패배를 자인하고 나갔을까? 또 다른 계산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윤석열은 좀 이렇게 멍청해도 이동관이는 저는 윤석열보다는 영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광노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토끼인 건 아닌 것 같아요. 끝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저는 윤석열 무너지는 것은 그건 이미 이제 이건 기정사실화 됐다고 보는데 중요한 것은 윤석열 이후에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그걸 누구랑 설계할 거냐, 어떤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까 주권혁명, 그러니까 정말 단지 국회의원 루소가 대표자들을 쉽게 믿지 말아라고 여러 번 경고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주권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주권자 민주주의를 새롭게 확립을 하고 다가올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설계할 거냐. 저는 그것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뽑아놨으니까 너희들 잘해봐. 예, 이런 식이 아니라,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네네네. 권영희 선생님 한 말씀 하시고, 그리고 다른 분들 말씀하실 거 잠깐 또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이 이제 뭐 진출하는가, 국회의원이 되는가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현재의 우리 국회의 역사를 보면은 국회의 거의 대부분이 통계적으로 보면은 엘리트 중심의 국회예요. 그리고 뭐 며칠 전에도 나왔지만은 국회의원 중에 지금 강남에 집 있는 사람이 평균적으로 지난 5년 사이에 80명이 강남에 갖고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0년 전에 우리 사학개혁할 때 재단과 관련된 그 사람이 80 몇 명인가 됐었어요. 여야를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 되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관료 또는 검판사, 변호사, 그다음에 교수, 전부 엘리트들이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대의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엘리트 과도 정치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엘리트들이 어떻게 전체 국민들의 그것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전체 국민들의 그런 것을 갖다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선거법 개정에도 그러한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하게,
뭐 지역의 뭐 이런 등가성뿐만 아니라 표의 등가성뿐만 아니라 그 각계 계층의 그것을 갖다가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그 제도라든지 시스템이 같이 이렇게 어우러져야지 효과가 되는 것이지. 아, 민주당이 200석 가진 뭐예요? 거기 있는 뭐 전부 뭐 판검사 뭐 하는 사람들이 다 있으면은 그게 그거지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어?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그 반영되는 그런 시스템이 오히려 이 대의 정치 하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그 과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네. 저는 고영준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부분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대의제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거의 형식만 대의제고,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엘리트 과두 정치 아니냐. 그것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의 문제. 예, 이제 그런 지적을 하셨다고 봅니다. 자, 이제 마칠 텐데요. 오늘 꼭 이 말씀은 내가 꼭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 두 분 정도 아주 짧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청년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우리 이제 나규복 동지, 나규복 대표, 전여진 동지, 그리고 심진 동지 이런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 세 분 중에서 누가 한 분이 오늘 뭐 이걸 지켜본 느낌도 좋고요. 그동안에 공부에 참여했던 느낌도 좋고 뭐 어떤 거더라도 좋습니다.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세 분 중에서 한 분. 누가 심진 동지가 지금 얼굴을 비디오 보여주고 있는데 한 말씀 하실랍니까? 네, 부탁드립니다. 네. 네. 앞에서 아주 매우 심도 있고 폭넓게 이야기를 너무 의미 있게 잘 들었고요. 예, 저는 짧게만 좀 덧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오늘 교수님께서 발제문에서 준비해 주신 특히나 이제 87년 체제의 한계 전반 내용에서 좀 동의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이 한마디로 하면 87년 체제의 한계를 매우 극단적으로 노골적인 그 끝단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요즘 많이 들거든요. 그런 데서 그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가장 커다란 증거는 사실 윤석열 같은 자가 집권할 수 있었다는 사실 그 자체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맞물려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 집권했지만 사실 이 윤석열이 집권할 수 있었던 가장 87년 체제 한계의 그 밑바닥의 근원적인 요인. 당시 87년을 거치면서 우리는 직접적인 선거, 선출권을 얻었다고 어쩌면 생각했지만 사실 진정한 선출권을 얻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그 확인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서 비례해서 얻어지는 교훈이 선거권을 쟁취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민이 직접 정치의 주인으로 나설 수 있는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인 개입력을 확보하는 체제, 그것을 구축하는 것이 이후에 촛불 체제가 지향해야 될 일종의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지향을 염두에 두고 생각했을 때 그 힌트가 될 수 있는 본질적 성격이라고 할까요? 이게 은 교수님께서 발제문에서도 언급하셨지만 전 그 근원적 성격이 분단 체제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 이 분단 체제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기득권 세력들이 재반에서 자신들의 정치공학적인 자기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한 국민을 배제한 채 이루어지는 이 재반의 정치 질서를 절대 바꿀 수 없다. 방금 앞서 언급했던 이 극단의 끝자락의 이 현상도 절대 극복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촛불 체제가 지향해야 나갈 체제의 핵심, 분단 체제를 극복하는 것이고 그 구체적인 구현이 대외 외적으로는 자주가 될 것이고 내적으로는 사실 국민들이 직접 주권을 발현하는 오늘 많이도 언급됐지만 실제 인민주권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 구체적인 형태와 상을 정립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런 방향에서 이후에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려가야 될 설계도의 방향성, 이런 것들을 그간에 좀 우리 학습 속에서 뭐랄까, 깨닫고 좀 준비해야 될 각오를 다지게 되는 그런 과정이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요. 그 방향을 향후 더 심도 깊고 폭넓은 논의 함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신진동지. 제가 뭐 요약하고 싶은 바를 좀 다 제대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덧붙일 말이 없네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 하성읍 동지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마무리. 예. 제가 생각하는 뭐 우리 현실에 대한 짧은 인상인데, 그 사실 윤석열 검찰 독재를 불러들이게 된데, 그때 당시를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그때는 사실 검찰이 이렇게 위협적인 세력이 아니었거든요. 아니었고, 그때 당시에 사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고 하던 사실 삼성이었습니다. 삼성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자본을 이용한 우리 사회의 지배가 국민들이 엄청 우려를 많이 했고, 사실 박근혜 탄핵 때를 상기시켜 보면은 사실 삼성을 공격하는 검찰을 사실 국민들이 다 응원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문재인 정부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검찰한테 거의 뭐 정권을 바치다 했는데, 그 지점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저는 은흥 교수님의 재헌국회 논의를 보면서 조금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이상적인 거 아니냐 그런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재헌국회라는 것은 사실 어떤 혁명적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이 구비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지금 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각 지역에서 지금 경선을 준비하고 있고, 선거법 협상이라는 것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으면은 제도화 되지 못하는 현실이 분명히 있는데, 너무 약간 좀 너무 추상적인 얘기가 아닌가. 지금 현실에 대해서 물론 장기적 과제에서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긴 하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떻게든지 윤석열의 국회 장악은 막아야 되고, 윤석열이 지금 뭐 상권에서 유일하게 들어가지 못한 국회 권력까지, 입법 권력까지 만약에 뺏긴다면은 아마 대한민국 역사를 거의 한 50년 전으로, 아니, 제도적으로 후퇴시켜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그걸 할 수 있는가를 더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내용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제1당을 국민의힘한테 뺏겨버리면, 지금 논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촛불체제 혹은 이제 뭐 재헌국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종의 이제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저는 이제 새로운 헌정체제를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지금, 그걸 목표로 해서 촛불혁명이 나아가야 한다. 저는 이제 그걸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끝내야 되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그, 아주 짧게, 왜냐하면 네. 지금 어떤 논점을 또 제기를 하시면, 아닙니다. 물론 이제 다음에 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네, 말씀 네, 네, 손님으로 두 분 오셨는데, 네, 이제 여러 가지 이론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조금 약간 구름 잡는 기분이고요. 선거법 협상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인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탄희 의원의 어떤 그게 논지가 좀 한번 중심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랄지, 그렇게 이제 사람 위주로 추천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늘 촛불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인재 양성 있지 않습니까? 인재 양성과
조직의 실체, 그리고 촛불이 보면은 어떤 조직의 어떤 유형적인 그런 실체를 제가 명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부분은 인재 양성과 실체 이 부분은 일단은 그냥 질문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아무튼 이제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한 가지 광고만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음에 이제 계속 공부를 또 하기로 했는데요. 그 이제 유라시아 전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분단 체제 얘기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세계사 자체가 지금 기후 환경뿐만이 아니라 실제 인류 역사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한 전환기에 있고, 우리가 분단 체제에서 계속 살아가는 한 그러한 대전환을 우리가 대전환의 시기에 앞장서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갈 수가 없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촛불체제 혹은 새로운 어떤 헌법을 만드는 각오로 어떤 새로운 체제를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공부는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 가지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패널로서 기꺼이 참석해 주신 박노현 선생님, 그리고 김민웅 대표님, 그리고 고영진 교수님, 그리고 또 우리 촛불 시민 동지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네.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